쿠빌라이 칸, 초원의 정복자에서 원제국의 황제가 되기까지. 강렬한 배경음악과 함께 몽골 초원의 웅장한 영상, 그리고 거대한 몽골 제국의 지도가 펼쳐진다. 광활한 초원을 호령하며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남자, 바로 징기즈칸입니다. 그의 칼날 아래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질서 아래 놓였죠.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이 거대한 제국은 분열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누가 그의 뒤를 이어 이 광활한 제국을 통치할 것인가? 누가 진정한 달라이 칸, 즉 바다의 황제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징기즈칸의 후예 중에서도 가장 위대했던 황제 쿠빌라이 칸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는 초원의 유목민이었지만 세계를 향한 거대한 꿈을 품고 바다로 나아갔던 남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쿠빌라이 칸의 거대한 서사시. 몽골 귀족들의 어린 시절 영상, 쿠빌라이의 초상화가 화면에 등장한다. 1215년 쿠빌라이는 칭기즈칸의 넷째 아들 툴루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툴루이 가문은 징기즈칸의 정통 후계자 가문으로 그의 어머니 소르칵탄이 베키는 쿠빌라이를 비롯한 아들들을 제국의 중심으로 이끌었던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몽골의 전통뿐만 아니라 중국의 학문을 배우게 했죠. 특히 쿠빌라이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복에만 몰두하기보다는 학문을 배우고 한족 지식인들과 깊이 교류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 시기에 쌓은 지식과 경험은 훗날 그가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데 결정적인 자산이 됩니다. 화면 전환 쿠빌라이가 중국의 유학자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그리는 애니메이션. 형인 몽케 칸이 제국의 대칸이 된 후 쿠빌라이는 남송 정복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며 승리를 거두었지만 더 주목받았던 것은 그의 통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거나 약탈하는 대신 그들의 문화와 제도를 존중하고 포섭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몽골 전통에 익숙한 형제들에게는 불만과 의심을 샀지만 그를 따르는 한족과 다양한 민족의 세력에게는 깊은 신뢰를 주었죠. 화면 전환 몽케칸의 죽음, 그리고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의 대립. 1259년 몽케 칸이 갑작스럽게 죽자 제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초원의 전통에 따라 몽골 귀족들이 모여 다음 대칸을 선출해야 했지만 쿠빌라이는 동생인 아리크부카와 서로 자신이 대칸이라 주장하며 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내전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초원의 몽골 전통을 고수하려 했던 아리크부카와 중국의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착,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쿠빌라이의 미래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었죠. 이 치열한 내전에서 결국 승리는 쿠빌라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1260년 몽골 제국의 새로운 대칸이 되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베이징의 자금성으로 바뀌는 영상. 대칸에 오른 쿠빌라이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몽골 제국의 수도를 초원의 카라코룸에서 오늘날의 베이징인 대도로 옮긴 것이죠. 이는 몽골이 더 이상 유목민의 나라가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정착 제국이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271년 그는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자신을 중국의 정통 황제 원세조라 칭했습니다. 화면 전환 거대하고 화려한 대도의 모습, 그리고 중국의 관료 제도를 도입하는 쿠빌라이의 모습. 쿠빌라이는 단순히 영토를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선진적인 행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한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아랍 등 다양한 민족의 인재들을 등용하여 다문화적이고 개방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를 만나 그의 지혜를 빌렸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가 건설한 대도시의 화려함과 발전된 문물에 경탄하며 그의 고국 유럽의 동방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쿠빌라이는 경제에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해상 무역을 활성화하고 세계 최초로 종이 화폐인 교초를 대량으로 발행했습니다. 이는 무겁고 부피가 큰 금속 화폐를 대신하여
상거래를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었고 거대한 영토 곳곳에 퍼져 있는 역참 제도를 정비하여 물류와 정보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 덕분에 원나라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파도치는 바다 영상과 함께 거대한 함대가 등장한다. 쿠빌라이 칸은 육지를 넘어 바다까지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은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향했죠. 특히 일본 원정은 쿠빌라이의 야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쿠빌라이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 원나라의 속국이 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사신을 참수하며 원나라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분노한 쿠빌라이는 1274년 고려와 함께 약 4만 명의 대규모 원정군을 일본에 보냈지만 일본군의 맹렬한 저항과 갑작스러운 태풍에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해야만 했습니다.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81년 그는 무려 14만 명에 달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대군을 다시 일본에 보냅니다. 이번에야말로 일본을 완벽히 정복하려 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또다시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신이 내려준 바람, 즉 카미카제라고 불렀죠. 쿠빌라이의 원정군은 속수무책으로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전 왕조에도 3차례나 원정군을 보냈지만 이 역시 처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숲과 늪이 많은 베트남의 지형은 몽골 기병대에게 최악의 전장이었고 베트남의 맹렬한 게릴라 전술에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육지에서는 무적이던 몽골 군대가 바다와 밀림에서는 맥을 못 추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쿠빌라이 칸의 초상화가 화면에 가득 찬다. 점차 늙고 병든 모습으로 변한다. 계속된 원정 실패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태자의 죽음은 쿠빌라이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말년에 폭음과 폭식에 빠져 병을 얻었고 1294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 이후 원나라는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그가 구축했던 다문화적 통치 시스템은 몽골 귀족들의 불만과 한족들의 저항을 불러왔고 결국 1368년 한족 출신의 주원장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몽골 초원과 원나라의 도시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항해 영상이 교차한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원의 유목민을 세계 제국의 통치자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교류의 장을 열었고 그의 시대에 번성했던 팍스 몽골리카펙스 MONGOLICA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연결하며 문화와 기술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무력만으로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포용과 관용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했습니다. 비록 그의 꿈은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야심과 도전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칭기즈 칸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쿠빌라이 칸의 이름은 자주 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칼날의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려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쿠빌라이 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